네, 이제 두 번째 주제 제목이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경제신문 기자분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고 네. 원래 제가 썼던 제목은 얼마 없는 나라 재산 팔아넘기기 이렇게 했는데 네.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게 부제로 정했고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면서 네. 서민층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네. 돈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네. 이제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4조 5천억 원을 팔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누가 이걸 볼지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들어봐도 가재를 팔아치워서 이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부분부터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있던 자산 매각 방침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네. 올해 얼마 전에 11월 11일 날 제1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흔히들 줄여서 공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16차 공운위가 개최가 되었는데 최상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이죠. 기재부 차관 주재로 열렸는데 자산 효율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은 이날 나온 게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현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었던 것인데 지난 7월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후속 조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혁신 계획을 제출해라 이걸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었는데요. 이게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팔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총 우리나라 공공기관 한 350개쯤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77개 기관의 있던 자산을 효율화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사 배상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효율화하겠다라는 거랑 가산을 팔아치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잘 와닿지는 않네요. 이 부분이. 흔히들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는 비효율적이어서 이 공공기관에 맡겨놓을 필요가 있냐. 사기업들이나 민간에게 맡겨놔야 이게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회의를 나가고 이러면은 정말로 참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좀 보기도 보는데 그러나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또 굉장히 또 우수하기도 해요. 다만 이제 이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자산을 공공자산을 전부 다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일정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한 700조 원 넘어 국가 재산이 있다고. 이거 사실 올해에 작년에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거 판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이런 이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이 다른 사람도 국가가 한번 공급해 놓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좀 무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기업들에게 맡겨 놓으면은 이게 잘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이윤추 용도로 활용하겠죠. 공공재였던 것을. 예를 들면은 수돗물 같은 것을 만약에 기업에 맡겨놓게 되면은 물값 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겠죠. 특히 독점도가 높은 기업인데,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같은 거 사기업에 지금 SRT 지금 사기업 이미 철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서울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이죠.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다 일반 기업들이 가 있다. 아마 기차 타고 다니기 상당히 힘들어질걸요.
그렇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 신칸센 같은 경우에 그 일본 그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타보면은 특실이 별로 사람들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래서 민간 기업이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부분을 전부 다 민간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간 기업들이 이 공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게 되면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히 그렇죠. 이게 이 독점 부분이거든요. 그럼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거 전기세 이거 독점 기업이랑 마구잡이로 막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소위 이제 보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늘상 하시는 말씀이 정부기관 공기업 운영하는 거 봐라 맨날 만년 적자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 분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독점 내지 반독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라든가 뭐 철도 같은 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부산을 잇는 철도가 2개, 3개씩 깔릴 필요는 없을 테니까 이런 독점 내지 반독점 산업을 운영하는 국가가 적자가 많이 났대? 잘못했어? 그러면 흑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금을 2배, 3배로 올려버리면은 흑자는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하철 요금, 기본 요금 4,000원 만들면은 맞습니다. 아 이제 흑자 났으니까 참 잘하고 있네요라고 말씀들 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이런 기관이라든가 공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마치 민간 기업인 것처럼 적자가 났잖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민영화해서 경영효율화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좀 많이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철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지금 KTX도 뭐 그렇지 않을까. KTX는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철도 중에 경부선 있잖아요. 경부선 빼놓고 거의 다른 철도가 이제 적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 부산 연도에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기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적자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유가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또 조금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14조 5천억 원어치를 앞으로 5년 동안 팔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매년 한 2조 정도 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매각 총액은 14조 5천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핵심 부동산을 11조 6천억 원어치 판다. 이 비핵심 부동산 11조 6천억 원어치 중에는 철도공사 용산 역세권 부지가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6조 원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알짜배기 땅이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 마사회에서 초부지 이것도 뭐 1,000억 원인데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한 11조 6천억 원치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효불급한 여타 자산 한 7천 원치 판다고 하는 것인데 골프 회원권, 콘도 리조트 회원권, 유휴기계 설비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짜잘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어려우니까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제 비핵심 부실 출자 회사 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전 2조 2천억 원어치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전 KDN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데 마사회 보유 YTN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팔고요. 또 경북대 병원의 대구 시민포럼 프로축구단 지분 등 이렇게 판다고 하는 것인데 요까지 합하면 한 14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청사 효율화를 통해가 1조 원어치 더 절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매각에서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 이 시민사회에서도 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각 자산을 선정하거나 또는 시기를 택하는 적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도 보면은 팔겠다고 지난 8월 달에 내놓은 것들 이거 보게 되면은 팔지 못하게 돼 있는 재산이었거든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라 키움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거 강서구입니까? 어디 그 파괴 돼 있었던 거 그거 그런데 당국에서는 그거 뭐 규정 바꾸면 된다 뭐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필수적인 재산들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안 팔고 놔두면은 좀 지금 물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가가 뭐 부동산 두 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가다가 보면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 토지가 있으면은 쉽게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또 이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젊은이들 중에는 공공주택 그거 안 들어간다 엉터리로 짓는다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정말로 잘 지어지면 그 좋은 장소에 그런데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을 그쪽에 잘 지어서 청년 세대들한테 공급을 해야 또 인구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쵸.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각 자산을 좀 선정하는 것이 좀 제대로 되었냐고 하는 이런 것 의문이 들고요. 그 지금 KDI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책연구소로서 제일 큰 연구소죠. 또 믿을 만한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연평균 기준으로 국유지를 매각했는데 97%가 수익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이게 3천만 원 이상이면은 공개 입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설마 이게 3천만 원짜리 이하 땅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한두 채 거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뭐 여기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 부정이 게재했을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 또 이게 보도 자료인데 대체로 이렇게 팔았는데 민간 거래 가격보다 18%나 낮았다. 20% 손실 본 겁니다. 이건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자산 매각도 조금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것도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파는 건 반대입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YTN 재산을 공공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다. 알았는데 매각 자산 인수자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YTN 지분 팔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불효불급한 자산으로서. 그런데 요거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한전 KDN이라는 데서 약 21.43%. 그러니까 약 장부 가격으로 51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마사회가 9.25%, 한국단비인상검사 19.95%, 미래에셋 계열이 15.94%, 우리은행이 7.4%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기관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50% 정도 갖고 있는 것이죠. 50% 이상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 소유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전혀 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여기 사실 이거 YT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KBS 같은 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언론 기관인데. 뭐 YTN 그 방송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마음 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진짜로 저렇게 왜 방송을 하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성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이제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왜 이 공공기관들이 많이 가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1997년도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1998년도에 IMF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무너지게 생겨 있으니까 네. 증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이 이걸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매각 시기하고 방법은 누가 결정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전 KDN하고 마사이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디에서 매입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혹시 정입하려고 한다면. 소문 안 들어봤습니까? 글쎄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읽어보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일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다른 걸 좀 사들이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지분을 인수를 한다면 한국경제신문의 논조를 YTN이 따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YTN을 사실은 완전히 민영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이제 되어버리겠죠. 근데 뭐 특정 언론사 문제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경작을 하는데 한국 그 경제신문 읽을 때 상당히 주의해서 좀 읽어야 됩니다. 좀 편파적인 게 좀 많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좀 잘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국 경제신문은 특히 이제 정경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사들은 보면은 친시장적인 논조가 좀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친시장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친시장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정경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대기업 집단의 예를 대변하는 곳인데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보수적인 신문으로 조중동 입에 달고 사는데 그렇죠. 한국 경제신문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경제, 한국경제. 하여튼 심하다기보다는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영 좀 이상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두 번째 문제치고 언론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언론의 자유하고 연결되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 번째로는 이제 이에 따르는 문제인데 막 팔고 나면은 현 정부 말고도 앞으로도 이제 정부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로 뭐 대한민국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또 뭐 나라 이름이 또 바뀌어도 또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사는 유민들의 또 뭐 어떤 새로운 나라가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장 뭐 있는 재산 이렇게 좀 팔겠다 하는 것은 좀 재고를 좀 하고 좀 심각하게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 뭐 골프 용건 이렇게 파는 건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재산 파는 것보다는 좀 재산 팔아가지고 공공기관 효율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약자 보호를 위한 이런 그 약자 재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그 국회 연설에서 하셨거든요. 그 예산안 심의하는 데서 10월 25일이니까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보다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공공기관 효율화가 지원하겠다 두텁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14조 5천억 팔아가지고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고요. 이 14조 5천억 가지고 해결된다면 벌써 해결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 정말로 좀 근본적인 대책 또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좀 조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한데 오히려 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산 팔아서 복지하겠다 그러면은 가산 다 팔고 나면 복지도 이제 멈추겠네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팔아서 국유재산을 파는 게 되면 이건 일회성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회성 자본이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고 운용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투입될 수 없는 것이죠. 일회성이니까. 그래서 그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국유재산을 이제 지금 정부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민영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민영화의 전초 단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견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예견된 사태고요. 이미 지난 7월 7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8월 15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 또 취임 100일 의견에서도 그 공공기관의 핵심만 남겨두고 재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여러 차례 의견을 했는데 뭐 대통령이 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까지 세세하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대통령이 누가 이걸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팔게 만드는지 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2022년 8월에는 그 민영화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선 것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맨 처음 이거 팔겠다고 나선 게 이제 그 인천공항 지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 얘기가 또. 이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인천공항공사를 팔려고 그렇게 그 요동을 쳤는데 반대에 걸려서 못했거든요. 이게 세계 공항에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으로 이렇게 그 1위상도 받고 했는데 그걸 결국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김대기 이 비서실장이 들고 나섰는데 왜 또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그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명분들을 보면은 정부기관 공기업들을 항상 방만하게 운영해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돌아가는 국가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뭐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렇게 인천공항을 넘기지 못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달일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비서실장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경제수석도 지냈고 정책실장도 지내셨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맥커리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이제 아시아나 이런 나라에 돈 투자해주고 그 이 고속도로 통행료 받아고 하는 이런 회사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 감독 이사로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관계될 수 있는 이런 쪽에 많이 가셔요. 또 이런 분들이 또 고위직에 또 재임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8월 19일에도 이제 그 이 국유재산 종합계획 중에 심의 의결된 이런 것들을 내면서 이때는 또 5년간에 16조 원어치 좀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게 되면은 그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이에요. 이게 민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또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그 유난히 민간이 강조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민영화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어렵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누구냐?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입니다, 그죠? 이게 대한석유공사입니까? 하여튼 석유공사 건물인데 이거 맨 처음 지을 때 1,860억 원 지어가지고 2014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3년 쓰고 2017년도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시 재임대를 한 거예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재임대 돈을 480억을 지불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판 다음에 이 대가 그래서 이젠 당신의 것이 된 이 건물을 제가 다시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이제 그 MBC 보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석유공사 건물을 4억 매각 후에 그 4억을 다시 빌려서는
그리고 이것을 산 기업은 이득을 엄청 받겠네요. 모피아 기업이라고 합니다. 모피아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부 관료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나,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에서 가장 이 영향력이 큰 부분이 이제 뭐 미청 나가 있는 뭐 검사분들을 알겠고 사실은 재경부입니다. 재경부가 국가 예산과 결산 이런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재경부 직원들의 고위공직자들이 아주 좋은 이런 직장에 또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꼬아서 이제 모피아라고 하는데 아마 이 그분들을 위한 기업이네요. 그렇게 말고는 언론에서 막 그렇게 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매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뭐 그 8월 8일에 이 강남 소재 상업용 임대주택 팔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개발 지하철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 뭐 곧 옆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업소에서 저거 왜 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발언이 터져 나오기도 그렇게 했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또 국가 고위직 관부가 유관회사에 간다고 하는 것인데 뭐 이게 좀 방송이 부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났던 모 부처의 이 공무원이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특강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만 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민영화 사업이 지금 이제 국유재산 판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시절에 어떤 이 민영화 사업의 어떤 재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국유재산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팔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국유예산을 판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법인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이 부자들에게 세금은 깎아주었습니다. 참 납득이 안 돼요. 이율 배반되는 것이죠. 아니 정부에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 건정성을 추구해야 된다면서 세금은 대체 왜 내려주는 건가요? 세금 내려주면 더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정부는. 세금 그동안에 경기 나쁘다 그러면서도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예산했던 것보다 많이 거뒀거든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국채를 갚았어요. 왜 그걸 갚는지 모르겠는데 서민층을 위해서 좀 썼으면 될 건데 물론 정책 당국자의 판단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없어요.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돈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고 하면서 2022년도 국가 예산 679조 원은 내년도에 640조 원이나 이렇게 축소를 했죠. 이렇게 축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유예산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좀 저로서는 좀 돈 없어서 지금 정부 재산도 다 가재도 정부 가재도 다 팔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세금은 또 낮춰준다 그러고 이런 돈을 가지고 결국 취약계층, 서민계층을 지원하겠다, 복지 대책을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뭐 두텁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두텁게 지원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데 돈을 빼가지고 해야 되죠. 그 세상 이치는 저는 다 마찬가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넣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넣는 것이 없는데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자원이 한층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게 되면은 다른 쪽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손해 보는 쪽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발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정책을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곤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두텁게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25일인가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 대책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걸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예산 자체를 줄여가면서 또 국유예산을 팔아가면서까지 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과연 민생경제가 살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민간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중에 이제 세금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 이제 본인을 보수 우파다라고 소개하시는 분들 중에는 세금은 원래 낮을수록 좋은 거다, 안 낼수록 좋은 거다, 세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부당한 약탈이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결국 정부라는 국가라는 공동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세금이 나쁘다,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뭐 세금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전에 봉건시대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봉건시대 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다 우리나라도 구휼제도라고 하는 게 백성들을 살먹이 가지고 뭐 중간에 아전들이나 중간 관리들이나 관료층들이 그 부패해가지고 빼먹고 뭐 백골증포라든지 황구침증이라든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봉건시대조차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백성들의 있던 이 빈민구제를 해서 일부분은 했거든요. 그게 뭐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나라님은 가난은 나라님도 백성을 구제하지 못한다.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 백성이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정근시대 시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근대 시대에 귀족층들이 백성들을 약탈해 간 거 세금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근대 시대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임진왜란을 겪을 때 사실은 관군이 격파되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 초기에 임진왜란 당시에 이것을 일본 군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상당히 소강 상태로 가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영화였던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요. 그 외에도 유명한 의병장들이 계세요. 민간이 막았죠. 관군이 잘 못 막은 겁니다. 물론 관군 중에는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권율 장군도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명종실록에 보면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그 과정법 체제는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법이라고 하는 게 1931년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친원파 세력을 몰아내면서 국가의 조세 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사실 이 친원파들이 땅을 빼들어가 국가 땅에 수입 넣으면서 백성들한테 갈라준 일종의 토지 개혁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유지를 해왔는데 나중에 그 국가의 고위 관료들이 세금을 국가 월급을 사전이라 그래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직접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유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토지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국가가 세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못 받으면 군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는 조정에서는 일본이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닌가, 도요토미 히로시마 실마 있는 거 일으킬지 안 내릴지 가서 봐라 했더만은 결국 한 사람이 안 일어납니다. 이래가 안 일어나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율곡이가 10만 양병수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왜요? 세금 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는 전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부담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좀 흥분이 되는데 세금을 약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금 제대로 내어야 빈민층을 구제를 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 다 우리하고 같이 가는 분들이에요. 경제 성장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분들이 그 한계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지출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지하고 경제 성장하고는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고 병행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위 이제 스스로 보수 우익이라고 우파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은 복지랑 성장은 상극이라고 보통 주장을 많이 하시죠. 복지 세금 많이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하면은 오히려 경제가 더 망가진다. 그분들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복지와 경제 성장이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제기관에 있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또 150개국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 같은 것 좀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참 그렇게 각자도 세금 없고 복지 없고 각자 도생으로 가서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게 냅두자 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경제가 과연 돌아갈까 참 의심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제 국가 재정 문제까지 왔는데요. 이것을 자꾸 퍼주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그런 하는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분들은.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퍼주기가 왜 나쁩니까? 퍼주기가 왜 나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하고 경제적인 약자들이고 지금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했다. 그걸 퍼주기라 하면은 그 퍼주기가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국가가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퍼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굳이 그걸 나쁘게 말하자면 퍼주기가 되는 거고 낭비라는 이야기죠. 그분들은 항상 그걸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낭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당연이고요. 그런 분들이 다 소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여기 내수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복지 제도를 정말로 잘 만들겠다고 국가적인 계획으로 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면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정말로 좀 지지율 높이고 싶으면 이거 정말 제대로 짜가지고 그렇죠. 이거 이런 말씀 좀 안 좋아하는 분이 뭐 정말로 잘 짜가지고 내가 이래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사고가 그런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복지 제도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뭐 때문에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이 복지라고 하는 걸 단순히 퍼주기라든지 국가 재정의 부채 문제만 연결시켜가지고 보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태를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혹시 묵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정말로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박청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복지 분배 관련된 문제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말씀처럼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논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논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경제 민주화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공감합니다. 하시고요. 채권 시장이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솔직하게 딱 깨놓고 좀 이렇게 사나이답게 좀 한번 한 말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했다.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망가진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레고랜드 사태하고 국가 국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부터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사태의 심각성을 리뷰한다는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경제와 놀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